여성분들이 매력을 확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이 두 가지만 매력으로 장착하신다고 하면 열에 8번은 성공하시지 않을까? 소개팅을 했다고 해도 너무 막 저돌적으로 사귀지 않으면 이 운명은 끝이야 이렇게 너무 저돌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그 자리만 유쾌하면 된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저도 미팅을 가면 있잖아요. 광고주가 마케팅이 고민이래. 그러면 저는 미팅 가서 우리 소셜링에 맡기세요. 우리 소셜링이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8년 내내 그냥 그들의 고민만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민해주고 와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정중히 고사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닿아요. 그 자리를 결판을 내겠다, 잡아뜨리겠다 막 이런 오버하지 말자고. 그냥 즐겁게 맛있는 거를 먹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이런 나이스한 태도가 2번 만나고 싶어지지. 3번 만나면 사귀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상현님이 나를 그렇게 꼬셨네. 처음 데이트한 날이었어. 1번, 2번, 3번에서 그 장소의 특징을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셨어. 그래서 2번이 좋아요 이렇게 내가 골랐거든. 그 분위기에 맞는 정도의 옷을 입고 갔어. 여자들을 공간에 따라서 좀 의상을 맞추잖아. 내가 너무 과하게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신발을 벗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이러니까 미리 장소를 보내주는 것도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 2번이 뭐였어요? 연남동의 이주방이라고 오코노미야끼 파는 이자카야였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안 입고 갔지. 가을에 만났는데 그냥 트렌치코트에 청바지에 단화 신고 갔어. 근데 만약에 강남에 뭐 스테이크집이야, 더 신경 썼겠지? 그때 정말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 맛있는 횟집에 날 데려가겠다는 거야. 서울에서 만나볼 수 없는 분위기와 감성이래. 어때? 가고 싶지? 너무 궁금하지? 그렇게 만들더라니까? 이 사람이랑 좋았던 시간도 좋지만 진짜 거기를 가보고 싶게 만들어. 그런 본인들만의 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상현님이랑 그래서 3번째 만난 날 사귀었거든? 완전 선수네!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만난 날은 서울에서 만나본 적 없는 노포의 감성을 자랑을 했던 때야. 그리고 2번째 만났을 때는 망원동에 한강에서 구워 먹는 고깃집이 있어요. 그 선상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데를 갔어. 그 프로포즈 영상이 나왔어. 맞아. 고기를 먹고 망원동을 걸었어. 근데 망원동을 걸으면서 망원동에 사는 작가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야. 근데 그 망원동에 사는 작가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그 작가랑 그 작가의 남편분이 결혼하고 첫 끼로 먹은 데가 그 단골의 참치집이래. 궁금하잖아. 얼마나 거기가 따뜻한 분위길래 결혼식을 한 그날 저녁에 또 그 참치집을 갔을까. 그렇게 2차를 갔다. 3번째 데이트 얘기는 내가 이거를 민망스러워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3번째 데이트 때는요 집으로 초대하시더라고.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데이트를 하고 본인이 만두 전골을 기깔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초대하대? 집에서 앞치마를 메고 이렇게 상을 차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 여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2번째, 3번째 다 다채로운 음식과 함께 했어. 그러면 행복감이 올라오잖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운데 맛있는 걸 먹어? 그러면 더 즐거운 거지.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인데 50일에 바람을 핀 걸 용서하고 1년 넘게 계속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집착이 늘긴 했는데 아직까진 아무 일은 없었어요. 둘 다 동갑의 20대 후반입니다. 향로우 새끼네, 향로우 새끼. 못 고쳐, 그거. 우선 고생했다. 그 만나오는 1년 동안 진짜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한 5년 가까이 만난 사람이 1년 차에 바람을 핀 적이 있어. 그런데도 내가 4년을 더 만났어.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서 1년을 더 만나신 걸 내가 너무 잘 알겠어. 칼로 무베듯이 헤어질 수 없으니까 제가 했던 방법은 대학을 다닐 때였거든. 인터넷 쇼핑몰도 창업을 해봤고 소셜링까지 창업한 때까지 만났었어.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 만난 거거든. 그때 가장 폭풍 성장을 했어. 그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더 내가 중심이 돼서 그가 날 서포트 해줬거든. 예를 들면 늦게 일이 끝나면 날 데리러 와주고 이렇게 고마운 부분이 많아. 오히려 지금 어차피 헤어지지 못할 거면 이 사람한테 시간을 더 많이 쓰기보다 본인의 시간을 더 많이 써라. 어쨌든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럼 더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에게 집중하고 성장하는 데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라. 본인의 인생의 계획이나 본인의 성장에 더 신경을 많이 쓸수록 남자친구는 본인을 못 놓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마음 단돌이 하세요. 더 깊게 오래 그걸 극복하고 만나실 수도 있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깨우치면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과 나의 삶을 살라는 거지. 이 사람을 의심하고 이 사람을 질투하는 데 내 시간을 쓰잖아? 남는 게 없어. 그에게 한 방 먹여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성장하고 빛이 나는 수밖에 없어. 나이가 적지 않잖아. 지금 만나는 사람이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내실을, 내면을 가꿔야지.
여자들이 볼 때 괜찮다는 남자 특징들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 까다롭다고 하는 여자들도 생각보다 원하는 톤 앤 모드가 크게 다르지 않아. 예를 들면 자리의 매너 그리고 센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워. 외모는 내가 어떻게 갖추고 꾸미고 돈으로도 바를 수 있지만 매너와 센스는 타고나거나 경험의 축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이 두 가지가 사실 난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 저번에 되게 호감 가는 사람의 특징에서도 얘기했는데, 대화할 때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만 있으면 친구야. 근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려면 깊이가 있는데 유쾌해.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잘해. 그리고 세 번째는 배어있는 매너가 있어. 이게 되게 어렵거든. 이게 말로 설명하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초 단위로 보이거든. 그래서 빙의해야 돼.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나 어른들을 만날 때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도 계속 트레이닝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볼 때 진짜 저 사람이 매력적이다, 남자가 볼 때도 남자가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매너 있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 사람을 계속 벤치마크 했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기거든. 여자들이 재밌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야, 유쾌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거든. 막 드립 잘 치고 재미있고 밈 짤 잘 사용하고 이런 거에 막 이성적 호감을 느끼진 않아. 정말 재밌는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깊이 있는 유머러스함, 관심을 표하는 질문, 초 단위로 보이는 매너,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 나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을 좀 생각해보면 너무 격식을 차리잖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려워. 말을 못 놓는 것도 알겠는데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지. 그래서 저도 팀원들한테 다 존댓말을 쓰는데 가끔 팀장님들한테나 PD님한테 반말을 쓰잖아. 그렇잖아 이러면서. 근데 이게 조금 친해졌다라는 제처 같거든. 계속 각 잡혀있고 서로 존칭 쓰면서 비즈니스 관계는 물론 그래야겠지만 소개팅을 하거나 친구 사이거나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각 잡게 굴면 가까워지기가 어렵지. 평소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좀 다정하고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랄까, 약간의 틈을 보여줘야 된다. 완벽해 보이는 이성 있죠. 커리어가 엄청나고 말실수 한 번 안 하고 빈틈이 없고 백치미가 하나도 없네 이러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틈을 보여주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비집고 들어가거든. 선생님, 그 결혼 준비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잘 되고 계세요? 결혼 준비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랑 상현님 뭐 둘 다 결정이 되게 빠른 스타일이라 부담과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 결혼이 정말 힘든 일이다 라는 말들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둘이 같이. 근데 저는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행복이 2배가 되고 너무너무 새롭고 재밌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자 이해를 못했는데, 확 어젯밤에 이해된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면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미션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혼자 살면 시댁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선 첫 번째, 결혼이라는 프로젝트가 없잖아.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슈가 없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미션도 없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혼자 살면 없잖아요. 우리 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미션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미션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칼같이 잘라서 5대5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거는 7대3, 어떤 거는 6대4 이렇게 되니까 책임 부담 같은 거. 명확하게 칼같이 분담하기가 어려우니 때에 따라서 불만들이 생기는 거야. 첫 번째는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승연 작가님이랑 절친이 장동선 뇌과학자님이 있어. 저는 그 두 분이 수다 떠는 컨텐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장동선 님이 예능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결혼이 힘든 이유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해서 그런다 라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님이시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 뇌가, 상대가 내 한 몸같이 생각한대.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이 나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자꾸 옥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가 돼버리면 상대가 나의 한 몸, 내 팔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뇌가 생각하는 가치관, 행동, 태도, 매너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거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행동해야지. 나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상대에게 나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잘 되려면 나를 바꿔야지 상대를 바꾸려고 하다가 결혼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순 없다. 나라는 객체가 있고 그이라는 객체가 있어서 그이와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선 내가 조금 변하고 맞춰줘야 둘이서 살 수 있구나.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뻥이야.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야. 그래서 난 인간관계에서도 이것도 똑같다고 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친구 사이야. 나랑 하영님이. 근데 하영님이 조금 덜 떨어진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같다고 내가 야 걔랑 헤어져. 야 걔는 말이야. 뭐가 별로고 별로서 네가 아까워. 그건 내 뇌에서 나온 내 뇌피셜이고 하영님이 느낀 감정과 마음과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밤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연애나 사랑이나 커리어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객체로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자꾸 헷갈려도 맞지 나랑 다른 뇌지 막 이런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없다. 방식과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러면 대화로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따라주면 어때? 라든지 좀 그렇게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렵더라고. 쉽지 않아. 나의 뇌가 입력한 게 정답이라고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상대를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가정하고 판단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자꾸 다툼이 되고 트러블이 되더라고. 연애를 하실 거면 본인 관리를 좀 하셔라 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필요해. 자기 관리란 무엇이냐, 당신의 매력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뭐 입을 때 그나마 좀 멋있어. 운전을 진짜 잘하니까 운전으로 내 매력을 발산할 거야. 자기가 언제 멋있고 어떻게 하면 멋있고 그나마 뭐가 멋있는지. 왜냐면 모두가 A부터 Z까지 매력적일 수가 없어. 그리고 저도 어떤 걸 입었을 때 내 얼굴빛이 더 밝아 보이는지 내가 안단 말이야. 이 용안이 엄청 화려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 여자들은 다 자기가 얼굴이 더 작고 예뻐 보이고 싶잖아. 진짜 자기를 잘 꾸미고 자기의 매력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곧 센스가 있거든. 자기를 잘 꾸밀 줄 알면 센스 있는 TPO에 맞게 행동을 해요. 너무 광범위하잖아. 딱 두 가지만 줄여줄게. 첫 번째로는 자기 스타일을 아셔야 돼. 예를 들면 상현님은 셔츠가 되게 잘 어울려. 그 셔츠 중에서도 남색이랑 하늘색 컬러 있죠. 쿨톤이야 본인이. 그래서 그 컬러들이 잘 받아요. 훨씬 더 얼굴빛이 좋아 보이고 슬림해 보여.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야. 야, 너 입 열지 마 하면 입 열지 마. 초반에는 서로를 더 깊게 들여다본단 말이야. 단점을 막 찾으려고 해. 왜냐면 조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좀 친구들한테 리서치를 좀 해.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할 때 별로야? 내가 무슨 말 할 때 좀 깨? 이런 것들 있죠. 왜냐면 친구들은 아주 날카롭게 피드백을 줄 거거든. 친구들이 하지 말란 거는 하지 마라 가서. 그래서 물꼬를 잘 트잖아요. 그러면 본인만의 스타일로 본인만의 강점을 살려서 만나보고, 아니면 말고. 인연이 아니면 말아야지 억지로 인연을 만들 순 없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자기의 매력을 알아서 그 매력에 집중해서 어필하는 것. 맞아. 그리고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 있어. 소개팅이나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시작하고 초반에 여성분들이 매력을 확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코스, 데이트 코스. 맛집 데려가는 거. 그쵸? 매력에 혹 빠지지 않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맞아. 이런 게 있다고 막 이러잖아. 꼭 꼼꼼하고 막 계획적이지 않아도 되거든. 왜냐면 피일 수도 있잖아. 그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 있지. 똘똘한 맛집 하나는 알아둬라. 왜냐면 카페는 너가 가고 싶은 데 가자. 뭐 3개 정도 알아놨는데 너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더 말해줘. 이 정도면 돼. 근데 똘똘한 맛집 하나는 그 네이버 플레이스 1등 말고 성수동 맛집 해가지고 1등으로 나오는 거 말고 진짜 데이터로 본인이 경험해본, 그러면서 데려가서 너랑 꼭 와보고 싶었어. 여기는 이 메뉴가 맛있거든? 이런 거 있지? 그게 센스예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제가 추천받았는데 맛있대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 1등이더라고요. 좀 별로야. 제가 맛집 좀 많이 아는데 다음에 또 어디로 모실게요. 이러면 애프터까지 되잖아. 얼마나 센스 있어. 이거 상현님이 저한테 썼던 거거든요. 제가 막 술을 즐기지 않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맛집을 잘 몰랐어. 플레이스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는데 상현님이 진짜 맛돌이에요. 거의 서울 구석구석을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야. 이 사람이랑 망원동도 가고 싶고 성수동도 가고 싶고 한남동도 가고 싶고, 이 사람이랑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야. 나에게 맛집에 눈을 뜨게 해줬거든. 그러면 너무너무 매력적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겸손한 척 한다고. 제가 이런 소개팅 안 해봐서요. 제가 카페를 잘 안 가는데 뭐 어렵게 알아봤어요. 이런 거 하지 마. 부담스러워. 여자들은 카페 가는 거 좋아한단 말이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두 가지만 매력으로 장착하신다고 하면 열에 8번은 성공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꼭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센스 있는 사람과 맛집을 잘하는 매력적인 사람은 오래오래 보다 보면 또 인연이 될 수 있잖아. 다정이들 안녕. 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철학관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은근히 사주팔자는 통계학이라고 생각해서 태어난 연도나 월일 시기만으로 사주를 봐주는 철학관에 가요. 혹시 뭐 물어볼까요, 가서? 그냥 뭐 조심해야 되는지? 은진이가 언니한테 물어봐봐. 고민. 고민. 저 진짜 저는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잘생긴 것도
그것도 관점의 차이잖아. 뭐 예를 들어 두부상, 아랍상. 그런 건 안 따져요. 아 그래? 아랍상이든 그냥 두부상이든 호감상. 예. 그냥 잘생긴 게 좋다. 예.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잘생긴 사람 만나면 되지. 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도 진짜 얼굴보다 마음을 바라면 다들 이러지. 예. 맞아. 아니 누가 마음 안 보냐고. 둘 다 본다고. 둘 다 봐서. 그치? 예. 근데 내가 볼 때 은진이가 조금 더 은진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알면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끌리고 근데 나 스스로 설득할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제 여자들도 있잖아. 이렇게 드레스업 하잖아? 메이크업 하잖아? 대부분 다 예뻐. 근데 남자도 똑같아. 남자도 그러니까 뼈대만 괜찮으면 있잖아. 스타일링. 여자친구가 스타일링 해주잖아? 그럼 돼. 가꾸면 괜찮을 것 같은 너드남을 뼈대를 보란 말이야. 뼈대를. 이해했어요. 보석을 좀 찾으면 좋지. 근데 언니는 30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잖아. 네. 30 전에는 언니도 막 엄청 외모를 보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있었어. 딱 처음 만났잖아. 그러니까 잘생겨도 잘생기고 대화가 잘 통해도 내가 이 사람이랑 인연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끝까지 안 돼. 어떤 구애를 해도. 근데 막 엄청 수려한 외모도 아니고 막 초반에 막 그렇게 스파크가 없는데도 뭔가 느낌이 있어. 이 사람이랑 사귈 것 같아. 그러면 사귀었던 것 같아. 막이다. 그 반대로 내가 찍으면 무조건 꼬신다. 막 이게 있는 게 아닐까? 연애할 때 자존감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자존감이 좀 서 있어야 내가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서 있어야 애티튜드라고 해야 되나? 내가 챙겨 입고 나가는 거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상대의 말에 호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져. 내가 자존감이 좀 채워져 있는 상태면. 근데 내가 자존감이 안 채워져 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약간 위축되잖아?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래 내 바이브가 안 나오는 거야. 맞아. 괜히 잘 못 쳐다보겠고 그래서 약간 내가 어느 정도 자존감이 차올라 있는 상태에서 늘 잘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관심사, 취향, 뭔가 그 사람이 배우는 거,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은진이랑 좀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돼야겠다. 대화 중요하고 또 외모, 대화. 외모, 대화, 재미있는 사람. 약간 은진이랑 결이 맞으면서 장난을 티키타카 할 수 있는. 맞아요. 티키타카가 잘 되면서도 누가 봐도 이 사람 웃기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타고난 센스. 그냥 어딜 가나 좀 맘먹으면 웃길 수 있는 포지션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분위기 주도하는 사람 있지. 네, 뭔가 시대를 안 타는 유머를 할 줄 아는 사람? 유쾌한 사람. 누굴 비하하거나 나를 낮추면서 웃기는 게 아니라 정말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은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이지. 근데 그거 저 너무 공감해요. 어떤 그 사람을 웃기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남을 깎아내리거나 나를 깎아내리거나 상황 자체를 웃기게 표현하거나. 근데 언니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남과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상황 자체를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진짜 유튜브에서도 말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유쾌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은진이의 반려자다? 그러면 언니 너무 안심될 것 같은데. 소름 돋았어. 진짜.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랑 썸 탈 때 남편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무슨 음악 좋아해요? 어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음악 좋아하니? 뭐라 해야 돼? 뭐 쇼팽 이런 거 나와야 돼?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합격인 거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말해줬어. 뭐 선우정아 음악이나 잔잔한 인디밴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검정치마라는 노래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말하니까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 자기 플레이리스트를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야. 어머. 음악은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을 또 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성격이나 취향을 이렇게 맞춰가 보는 거야. 그 취향이 좀 맞는다는 게 엄청 매력적인 포인트구나. 감성이 맞는다는 게. 약간 우는 포인트, 눈물 짓는 포인트, 그리고 즐거운 포인트 이런 게 맞는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내가 남편의 질문을 들으면서 느꼈어. 그리고 두 번째, 술을 마실 수 있는 여자가 좋대. 근데 나는 술을 못 마셨거든? 맥주 한 잔도 못 마셨는데. 근데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진지한 대화나 이렇게 결을 맞춰가는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 남편은. 그래서 퇴근하고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거든? 정말 좋더라고. 약간 내가 긴장 속에만 살다가 릴렉스 할 수 있는 순간을 마치 선물해 준 것처럼.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 내가 원래 기생 오라비 같이 생기거나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 나도 30 전에 키 크고 언니 모델도 만났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30이 넘어서 만난 남편에게 느낀 안정감이 내 인생을 약간 뒤흔든 느낌인 거야.
그 안정감은 외모를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약간 코가 낮은 것 같으면 술 시켜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얼굴은 만들 수 있다? 얼굴은 만들 수 있는데 인성이나 그 사람이 쌓아온 시간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하나 더 생각났어요. 뭐야? 그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완전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게 너무 심해서 좀 평온한 사람이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저도 그 안정감이 크게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은진이의 그래프를 크게 넓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네. 은진이가 통통통통통통 뛰어도 그렇구나. 그럼 깊이가 있어야 되겠네. 아무래도 얕게 안정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드렁하게 안정감 있는 게 아니라 네. 깊이감 있게 안정감 있으면 은진이가 그 그래프 안에서 뛰어놀아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지. 제가 느꼈던 건 남자친구는 2명밖에 없었지만 사람 경험이 쌓이면 그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치. 네. 데이터, 사람 데이터가 맞아요, 쌓이면. 맞아요. 아, 이런 사람 만나야겠다 하는 게 이성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 상대가. 그냥 저랑 친한 필라테스 쌤이 있어요. 집 앞에 살고 이랬었는데 맞아. 그 언니가 그냥 같이 산책을 하면 갑자기 뭐 물웅덩이를 이렇게 찍고 있어요. 카메라로. 엉뚱하지. 저 언니 뭐 하나 하면 달빛에 그 물웅덩이가 비쳐가지고 되게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성이 있구나. 네. 근데 그 언니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뭔가 제가 못 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발견해요. 근데 그걸 얘기해주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진이도 그 아름다움을 들여다보게 되잖아. 맞아요. 그치? 바삐 살기만 했다가 뭔가 물웅덩이 안에 진짜 달빛이 있네? 이런 생각. 세상을 넓혀주는 사람들. 맞아요. 은진이가 보지 못한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 그게 진짜 시너지다. 왜냐면 은진이가 봐야 될 시각도 분명하거든. 분명 은진이가 뾰족하게 보는 세상이 있을 거고 그 언니가 보는 또 뭉툭한 세상이 있을 거고 그게 전장에 나갔을 땐 뭉툭한 힘도 필요하고 뾰족한 힘도 필요하잖아. 이기려면 세상에서 싸워 나가려면 그게 시너지인 것 같아. 그래 꼭 남자만 보고서 이상형이 생기진 않아요. 인간을 보고서 내가 선망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생긴다니까? 맞아요. 그렇지? 나는 흑백 요리사 보고 아 내가 좋아하는 유형과 내가 조금 불편해하는 유형이 딱 생각이 나죠. 흑백 요리사 최종화였어. 최종화를 보면 이하성이라는 그 요리 괴물님이랑 그리고 최강록 셰프가 이제 최종에 이렇게 붙는데 요리사분들이 쫙 있어. 2층에서 이렇게 지켜봐. 그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은 떨리겠다, 뭐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온몸을 다해 막 응원해. 진짜 막 몸을 흔들면서. 근데 어떤 셰프는 심사 기준이 뭘까? 뭐 이제 실명 밝히겠네? 막 이런 식으로 관망하면서 평가해. 근데 언니가 좋아하는 유형은 진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진심을 다해 응원할 줄 알고 진심을 다해 몰입하면서 같이 떨려 할 줄 알고 근데 이렇게 관망하면서 약간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거에 대한 또 그것도 호기심이겠지. 그것도 관심의 표현이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은 좀 뭔가 그 허트가 있는 사람, 그 심장이 움직이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 그래서 미묘하지만 진심을 다해 유쾌하게 누군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어렵잖아. 아차 싶어서 내가 떨어진 건데 엄청난 실력의 차이가 있다기보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어른이 된다는 건 진심을 다하는 순간들이 좀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어. 누군가의 잘됨을 진짜 축복하고 누군가의 성장을 온맘 다해 응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와, 그렇지? 지금의 저로서는 진짜 어려운 일이야. 절대 못하고 해본 적도 없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꽤 어려운 일이야. 왜냐면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꽤 어려운 일이야. 막 성장하고 있잖아, 은진이도. 근데 이제 은진이가 은진이 나름대로의 뭔가를 다 성취했다. 오케이, 이 정도 쉼표 한번 찍어. 이럴 땐 더 많은 게 보일 거야, 분명히. 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인복이 많거나 저 친구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네 싶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뻔한 말을 잘하더라고.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하고 미안한 일에 미안하다고 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뻔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수시로 하는 사람들이 인복이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뻔한 말을 못하거든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내가 사실 너가 나에게 사랑을 덜 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 근데 속상하다고 말도 못해.
그냥 틱틱대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 당연한 말들을 상대가 좀 알겠지. 내 마음 다 알 거야. 이런 게 대단히 착각이에요. 뻔한 말을 잘해야 돼요. 친구가 날 도와줬어. 진짜 고마워. 내가 이 일에 잊지 않을게. 이런 표현 하나면 돼요. 그리고 예민한 여자친구? 예민하다고 하지만 당신이 표현을 안 해서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다 끝나요. 저는 제 남편한테 진짜 고마운 게 갑자기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를 걷어줘서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귀엽잖아. 그런 말 너무 뻔한 말인데 이런 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래? 하는데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대단한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뻔한 말 듣고 싶어 해. 부끄러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뭔가 낯간지럽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걸로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펜이 있잖아. 우리 종이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방법은 많다. 너무 많죠. 저는 사실 제 주변에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아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랑 결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본인이 계속 피해자가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거리두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자꾸 가해자가 되거든. 인생에서 본인이 제일 불행해.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쟤랑 다툰 이유는 100% 쟤 때문이야. 이렇게 모든 상황이나 모든 여건 속에서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야지 옳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혼숙녀 캠프를 봤어요. 울보 남편이야. 계속 우시더라고. 왜냐면 양가 부모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쓴 거 분명히 불행이에요. 그 사람 인생의 불행이야. 그리고 와이프가 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거 분명히 불행도 맞아요. 힘든 일도 맞아. 그래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사람이야. 세 가족이에요. 아이가 있어요. 이 세 가족에서 가장 피해자는 저는 아들인 것 같았어. 부모님이 다투시는 거 그대로 노출되죠. 아빠가 홈캠으로 이혼을 하려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계셔. 그거를 아이가 졸졸 쫓아내면서 아빠 뭐해? 뭐해? 하면서 그걸 봐요. 본인은 본인이 제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가장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피해자인 척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이 다 가해자야. 부모님 가해자, 와이프 가해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본인 인생에 본인이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본인 인생이 주인공이어서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고 본인 인생을 주인으로 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렇죠. 그래서 참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요즘은 좀 느껴요. 제 눈물 버튼이에요. 현실을 사는 사람.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철리즘님 영상인데 한국을 엄청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의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유타에 사는 할아버지가 자녀 포함 손주가 17분이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계속 할아버지한테 와. 할아버지 저 이거 어때요? 물으러 왔다는 거는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가면 나를 칭찬해 주셔. 그런 분이야라는 걸 아이들도 암묵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한테 가서 뭔가를 계속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벽면에 그림을 그린 거를 막 자랑하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첫 번째, 정말 저 할아버지는 부자다. 그분한테 10억을 줄게요. 이 가정과 맞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100억도 1000억도 못 맞바꿀 거예요. 가족 안에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부자다. 거기서 진짜 또 눈물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저런 어른이 난 되고 싶다. 나에게는 어릴 때 저런 할아버지가 없었으니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그런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다. 혹은 나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지금을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의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무언가 얻어서 긍정적으로 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성취감이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행동이 어렵잖아요. 실행을 하기가 어렵죠. 내 인생은 항상 잘 안 풀리고 미래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이 계속 불안하니까 어떠한 행동도 하기를 어려워하죠. 근데 결국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끌어냈을 때 내가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저도 생각에서 머무르는 저는 너무 하찮아요.
그리고 너무 연약하고 유약해. 출근하기 정말 싫은데 출근하면 또 괜찮아.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도 촬영을 앞두고 있거나 저자분들이 인터뷰를 앞두고 있으면 저도 한 일주일 전부터 긴장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솔직히 이거 안 하고 싶어.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생동감 있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대견스럽고 대단해. 생각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를 만들어가더라고. 나 진짜 살 뺄 거야. 나 진짜 뭐 5kg 살 뺄 거야. 그러잖아. 근데 사실 꾸준함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작게 시작하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그게 저를 만들어가더라고. 생각 속에서 어떠한 일이나 나를 가두면 계속 불안이 쌓이고 실행하면 계속 불안이 줄어요. 두려움도 줄어. 그러면서 자존감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살자고 했잖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나 요즘 뭐가 행복하냐면 나 요즘 주말에 뭐 하냐면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에 겨운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취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그게 내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살고 있어요. 재미로 댓글 읽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아. 항상 조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시고 본받고자 노력 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정이들이 보아주셔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삶을 살지 않아서 진짜 감사해요.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김번치. 번치님 기억하죠? 아직 내가 어떤 게 잘 어울리고 예뻐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까요? 자기의 그 스타일이나 무드를 모르고들 살아. 근데 계속 해보잖아요? 이거는 내가 안 어울리는구나. 이거는 내가 이거 갈아입어야겠다. 이런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내 인생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나의 매력을 찾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 걸쳐보고 입어보고 발라보고 나에게 투자를 해봐야 진짜 나에게 찰떡인 립, 찰떡인 자켓, 찰떡인 머리 스타일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이게 한 번에 알 수가 없어. 좀 뭔가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에요.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면. 또 다른 분이 진지한 5분 대화해보고 싶네요. 커피 한잔 해요. 요즘 다정이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이렇게 꼭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2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이 출간되면 그런 자리를 숱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의 불행과 결핍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진짜 진솔하게 나누고 또 우리 다정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요. 정말 목표로는 8월 안에 출간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럼 그때 만날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만 나약한 거 아니야. 나만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저는 또 위로받거든요. 야, 나만 힘들지 않아. 야, 쟤도 힘들어. 야, 쟤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야, 쟤 고통이 더 크지 내 고통이 더 크겠냐? 이러면서 제 생각을 제어해요. 야, 너 힘든 척 그만해. 야, 너 피해자인 척 그만해, 이혜인. 막 이래요. 그러면서 상대의 아픔이나 힘듦이나 불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 것 같아, 점점. 이거의 시초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왜? 내가 버티려고.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 오버하지 말자고. 그 마음이 좀 기인한 것 같아. 이게 이기적인 거야, 저는. 저만의 방법이에요.